식당에서 생일상을 받으러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짐짝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고 사돈은 웃었고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빌라 한 채 붙들고 계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노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프면 병원비는요? 혼자 쓸쓸하게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왜 그렇게 세요? 그 빌라가 얼마나 한다고. 낡아서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붙들고 버텨서 뭘 하시려고요?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좋은 데 가서 쉬세요. 거기서 편하게 노년 보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식들 힘들게 하는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한 재벌 사돈과 사람들 앞에서 노인을 짐승 취급한 며느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나라 최대 재벌들의 탈세 장부를 30년 동안 들여다봐 온 국세청 수석 조사관 출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치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박순자입니다. 저는 평생 국세청에서 일했습니다. 25살에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퇴직할 때는 조사국 수석 조사관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세무조사 파일이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 건설업 큰손들, 연예기획사 오너들, 병원 재단 이사장들까지 탈세 혐의가 있으면 모두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치면 달랐습니다. 사람이란 숫자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숫자들을 파헤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말단 공무원 취급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면서 비서실 직원한테 하듯이 커피를 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넘기고 위 사람한테 청탁을 넣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숫자 하나. 빠짐없이. 퇴직하던 날 저는 30년치 기억을 USB 2개에 담았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메모하고 정리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재벌들이 어떤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지, 어느 법무법인이 그 일을 도와주는지, 세무 공무원 중 누가 돈에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쓸 일이 있겠냐 싶었습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습니다. 그 USB가 필요한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직하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에 갔습니다. 빠른 이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오래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혼자 납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빌라 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삶을 꾸렸던 곳이었으니까요. 좁고 낡았어도 그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이준혁은 중견 건설사 재무팀장이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성실했지만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나서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 하고 눈치를 먼저 보는 아이.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더 강하게 키우지 못한 것이 나중에야 후회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최수아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른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최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때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2번 정도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세무조사실에서 사람 눈빛 읽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시선은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난 사돈 최병철은 더 불편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지나쳤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부동산을 보듯 건설과 부동산을 아울러 수조원대 자산가라고 했습니다. 명함에는 여러 법인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설 사업가 치고 세무조사 한 번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빠져나왔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감이란 무섭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열어봤더니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최병철은 제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사돈과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아는 아들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못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가끔 전화 한 통하는 정도였습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동안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기 어려워서 아들이 이따금 병원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아졌고 며느리 눈에도 제가 자주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아시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친정에는 매달 여행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주도, 일본 오사카, 나중에는 유럽까지 갔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백화점 쇼핑백으로 한 아름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친정 어머니가 원하는 안마의자를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자랑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명절에 과일 한 박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정에 더 마음이 기울기도 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또 많이 나왔어요? 요즘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약값이랑 병원비를 합쳐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닌데 며느리는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연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손자 민서를 보는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서 일정이 빡빡해서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내 손주를 보려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최수아가 확인을 해줘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를 지나다가 잠깐 들렀더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참을수록 무시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전화하다가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 병원 얼마나 더 다니셔야 해요? 이게 끝이 있는 건지. 우리가 그냥 모시고 살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이 뭐라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끝이 있는 건지.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달락 생일날 식당에서 사건이 터진 것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그런 제안을 먼저 해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달라진 건 아닐까? 며느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관계가 나아지려는 건 아닐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이준혁, 며느리 최수아, 손자 민서, 그리고 사돈 내외 최병철과 그 부인, 거기다 사돈 쪽 친인척 몇 명까지.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생일 식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며 그냥 넘겼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정식이었습니다. 상이 푸짐했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이렇게 함께 축하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어머님이 준혁이 같은 아들을 키워주셨으니 저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반쯤 나왔을 때였습니다. 최병철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지려고 준비한 겁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담보 제공 동의서였습니다. 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장이었습니다. 빌라 처분 권한 일체를 아들과 사돈 측에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미 아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최병철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빌라 관리도 힘드시고 저희가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다 갖춰진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식사도 운동도 건강관리도 다 해드려요. 대신 빌라는 저희가 잠깐 활용하고 사업이 정리되면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손해 없어요. 말이 예쁠 뿐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재산 내놓고 요양원에 들어가라.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서명 못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병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어머님,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빌라 한 채 붙들고 계신다고 노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옆에 앉아있던 사돈 어머니, 최병철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준혁이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준혁이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쪽 친인척 중 한 명도 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여럿이 돌아가며 압박을 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준혁아. 아들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생각해봐요. 장인어른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것이 아들의 전부였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것인지 장인 편을 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 저는 다시 서류를 밀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최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빌라 한 채 붙들고 계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노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프면 병원비는요? 혼자 쓸쓸하게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왜 그렇게 세요? 그 빌라가 얼마나 한다고. 낡아서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붙들고 버텨서 뭘 하시려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업원 한 명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목소리 좀 낮춰.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낮추라고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어머니가 현실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뿐인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 사업에 코를 들이밀어요. 준혁 씨 월급이 왜 나오는지 알기나 하세요?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고집이에요. 식당 전체가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직원도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전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좋은 데 가서 쉬세요. 거기서 편하게 노년 보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식들 힘들게 하는지. 나이 드신 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이 분위기를 수습하듯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만해. 어머님, 오늘은 그냥 생신이니까 드시고 집에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국엔 해야 할 거예요. 라는 말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등은 꼿꼿하게 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걸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노인을 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안쓰럽다는 눈빛도 있었고 저게 뭐야 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참았고, 손주를 못 봐도 참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가족이 등 돌릴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일날 밥상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 그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알게 해줘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검은 파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챙겨둔 것입니다. 당신 뭘 그렇게 모아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때는 쓸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라 했습니다.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USB 2개, 8기가짜리 검정 USB와 16기가짜리 회색 USB, 그리고 그 옆에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A사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클립으로 묶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검정 USB에는 제가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메모하고 정리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세 수법, 이용된 금융구조, 페이퍼 컴퍼니, 운용 방식, 차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의 패턴, 이름과 날짜까지 들어간 파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제 개인 메모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었지만 어디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색 USB에는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복사해둔 서류 스캔본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져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흐지부지 마무리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찜찜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사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최병철 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최병철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담당 조사관이 아니었지만 팀 회의에 들어갔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개를 통한 매출 누락,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계좌로 빠져나간 수백억, 타인 명의로 등록된 서울 내 부동산 수십 건, 조사가 본격화될 무렵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지금 업계 분위기가 어렵다. 무리하지 말아라. 업계 분위기가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30년 공직자는 압니다. 높은 곳에서 손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사는 축소됐습니다. 최병철은 가벼운 추징금을 내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찜찜함을 USB에 담아뒀던 것입니다. 서류 묶음도 펼쳐봤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병철 법인들의 구조, 자금 흐름, 추적 결과, 연루된 법무법인 이름들. 저는 테이블에 모든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가서 저 혼자 이것을 들이밀어 봤자 예전 직원 나온다고 옛날 서류 들고 왔다며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직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저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정한솔,
전화번호를 보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한솔은 제가 조사국에서 키운 후배입니다. 제가 조사국에 들어간 지 10년쯤 됐을 때 신입으로 들어온 애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처음 본 날이 생각납니다. 키가 크고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긴장을 지나치게 해서 어깨가 귀에 닿을 것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 조사관님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솔이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숫자만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읽어야 하고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위에서 뭔가 넘어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입에게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서류를 잘못 분류해서 저한테 야단을 맞은 날도 있었고 조사 대상자한테 불필요하게 감정을 드러내서 팀 전체가 불편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선배들한테 치이고 업무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갔습니다. 한솔아, 놀라서 눈물 닦는 아이한테 저는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근데 울고 나서 다시 나가야 해. 나가서 파일 펼치고 어제 하던 것부터 이어서 해. 그게 이 일이야. 그 후로 한솔이가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어려운 조사건이 있을 때 퇴근 후에 남아서 같이 자료를 분석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근처 분식집에서 순대국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일 계속할 수 있겠냐? 힘든 건 어디가 힘드냐? 가족은 어떠냐?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솔이한테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입원비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제 통장에서 일부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일이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솔이는 그 돈을 몇 달 뒤에 갚겠다고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라 결혼할 때도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아내가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한솔이 눈이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한솔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배님이 없었으면 저 이 일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지. 그 뒤로도 한솔이는 제가 퇴직하고도 가끔 연락해 왔습니다. 명절에 전화 오고 승진 소식 들려주고 가끔 밥 한번 먹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현직에서 조사 2국 과장까지 된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부탁을 하려니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도움을 주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거든요. 신호가 가고 연결됐습니다. 선배님,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솔아, 나 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 선배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무슨 일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요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사돈 이야기, 식당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USB가 있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정 과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식집이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다닐 때 자주 가던 동네 가게였습니다. 정 과장은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선배님, 오래됐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너는 어른이 됐고. 우리는 잠깐 안부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어떠냐? 아이들은 잘 크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분식집에서 순대국 먹으며 이야기하던 그 시절. 그러고 나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다 말했습니다. 사돈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것, 식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일, 그리고 아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려 한다는 정황까지. 정 과장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와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정 과장이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최병철 건 맞죠? 5년 전에 위에서 내려보냈던. 네, 나는 그게 찜찜해서 따로 정리해뒀어. 정 과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개, 싱가포르, 홍콩 계좌, 차명 부동산. 선배님, 이게 맞다면 탈루 금액이 수백억이에요. 그는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법무법인 이름이요. 네. 지금 저희가 다른 건으로 내사 중인 법인이에요. 연결이 된다면 그냥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과장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믿고 맡겨주실 수 있어요? 조용히 제대로 해볼게요. 선배님 이름은 최대한 빼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솔아. 네, 선배님. 너 잘됐다. 진짜로. 정 과장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만. 저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최병철 회장님 회사 격리팀에서 일했어요. 저는 잠깐 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그는 거실에 앉아서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따라올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찾아오는 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여사님 빌라 담보로 대출 받으려 하신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사님 아드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하나를 만들 계획이에요. 사업 손실을 거기다 떠넘기려고요. 준혁 씨가 나중에 수십억 채무자가 되는 구조예요. 빠져나오기도 어렵게 돼 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떴습니다. 그 서류 봉투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네. 내부 계약서 사본이랑 이메일 출력본이에요. 제가 몰래 챙긴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떨리지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가져오는데 용기가 필요했겠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데 손이 자연스레 멈췄습니다. 아들이 당할 뻔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빌라 담보를 내어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손실을 쌓아 올리고
나중에는 수십억 채무가 아들 이름에 붙는 구조. 재산은 사돈이 가져가고 빚은 내 아들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정 과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세금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기 공모에 가담한 거예요. 이 이태민 씨 증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길게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낌새를 챈 것은 2주쯤 뒤였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 아래가 퀭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준혁 씨도 같이 끝나요. 우리 아버지가 준혁 씨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제가 순순히 대답한 것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그 말만 했습니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정 과장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소리 없이 옵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이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컴퓨터, 서버, 장부, 계약서를 전부 확보합니다. 아무리 미리 손을 써놨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최병철 회사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제가 USB를 넘기고 3주 뒤였습니다. 아침 뉴스에 먼저 떴습니다. 국세청 대형 건설사 대표 긴급 세무조사. 수백억 탈루 혐의 포착.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10번쯤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안색이 회색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아, 앉아봐.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태민이 가져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수십억 빚 떠넘기려 한 거 알고 있어? 아들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빌라 담보 서류에 도장 찍었던 게 그 시작이었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나는 그냥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라 했고 나중에 다 돌려준다 했고.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도장 안 찍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가 안 찍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왜 그냥 도장 찍으라고 했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너무 나약했어.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제대로 서면 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 장부 들여다봐 온 게 나야. 최병철 같은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봤습니다. 그냥 늙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병철의 탈루 금액은 검찰이 집계한 것만 430억이 넘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개, 해외 계좌 4개, 차명 부동산 37건, 이태민이 가져온 내부 서류와 이메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제 USB에 담긴 과거 자료는 이것이 수년간 이어온 패턴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루된 법무법인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최수아는 위임장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검찰 고발장 접수됐어요.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 포함이에요. 그리고 준혁 씨는 피해자 쪽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 재판은 6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니 법정이 넓어 보였습니다. 오래전 조사실에서 맞은편에 앉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질문하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쪽이 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병철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저의 노후 재산인 빌라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그 딸을 통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호흡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생일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식당에서 아들, 며느리, 사돈 가족, 손자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사업에 코를 들이밀냐고, 조용히 도장 찍고 요양이나 가라고, 종업원들까지 발을 멈추고 쳐다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병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현재 국세청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직한 분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세청 조사국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자료는 개인 메모이지만 그 내용은 현직 조사관들이 수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국세청과 검찰이 그 방향을 따라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반대 신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태민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최 회장님 지시로 피고인 측이 아들 준혁 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손실을 집중시켜 준혁 씨가 채무자가 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획은 어머니께서 빌라 담보동의서에 서명을 안 하시면서 시작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병철은 30년 이상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법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해 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통해 사돈 노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아들 명의를 이용해 범죄의 피해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이용한 악의적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병철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430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수아에게는 위임장 위조 및 공범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최병철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했던 그가 이제 어깨가 처진 노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판결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햇빛이 내려쬐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오래전 생일날 식당을 나서며 맞았던 찬 바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제가 결심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야 한다.
그 결심이 맞았습니다. 판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재무팀장 자리를 스스로 내놨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혜택이라면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약했던 아이가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작은 세무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영세 사업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것들을 아들한테 조금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숫자 보는 법, 서류 읽는 법, 사람 파악하는 법. 손자 민서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어요? 나쁜 아저씨들 다 잡고.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나쁜 사람들 장부 들여다보다 보면 알게 돼. 민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 잡는 사람.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태민은 증언의 대가로 직장을 잃었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찜찜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나는 방향만 잡아줬을 뿐이고. 정 과장은 이 사건으로 특진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나 혼자 어쩔 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밥 한번 먹어요. 제대로. 그래, 먹자. 저는 지금 노인 재산 피해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압박을 받으셨다거나 아들, 딸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도장 찍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상하면 먼저 거절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세요.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법률구조공단도, 복지관 법률상담도 있습니다. 부르면 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안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 힘을 써야 할 때가 오면 써야 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남편은 곁에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72살에 새 인생을 시작한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식당에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조용한 할머니로 남았을 것입니다. 생일날 수모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서랍 속 USB는 영영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저의 이야기가 오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거절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